여보, 그동안 나와 함께 사느라 고생 참 많았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에 가서 편히 쉬어요. 제 떨리는 목소리가 적막한 병실을 채웠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이른 봄날 아침이었죠. 5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은 마침내 고통에서 해방되어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되신 박영순 할머니의 홀로서기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나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문 온 자녀들과 친지들을 챙기느라 바빴죠. 큰아들은 미국에서 급하게 왔다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돌아가야 했고, 맞벌이하는 작은 딸 미경이는 휴가를 내기 힘들다며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빈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남편의 흑백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혼자 잠든 적 없던 침실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현관에 늘어선 남편의 신발들, 옷장 한편에 걸린 양복들, 서재에 꽂힌 책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들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둘이 함께였기에 서로의 불편함을 채워주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3년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물을 데워 주었고 장보기도 함께 다녔죠. 병원에 갈 때면 늘 동행해 주었고 약 먹을 시간도 꼬박꼬박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자상하게 챙겨주던 남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잠들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까지,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한 날이면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옆에서 영순아, 괜찮아? 하고 걱정스레 물어보는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텅 빈 집을 서성이다.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먹는 것이 귀찮아 대충 과일이나 빵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한 달 만에 3kg가 빠졌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드세요. 주말에 찾아온 미경이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냉장고에는 말라 비틀어진 김치 한 포기와 상한 두부 한 모가 전부였죠. 난 괜찮아. 넌 신경 쓰지 말고 내 살림이나 잘 챙기렴.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큰아들은 이미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명절에도 오기 힘들었고, 미경이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3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우연히 들른 미경이가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만약 그날 미경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미경이의 제안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위와는 그다지 친밀하지 않았고 중학생, 초등학생인 손주들의 시끄러운 생활도 걱정됐어요. 무엇보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창가의 화분들도 걱정이었습니다. 봄이면 노란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면 빨간 제라늄이 만발하는 이 화분들은 남편과 함께 가꾸던 것들이었거든요. 지난해 가을 남편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내년 봄에 필 튤립 구근을 심었습니다. 여보, 내년엔 더 예쁜 꽃들이 피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혼자 살기는 힘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밤이 두려웠어요. 잠들기 전 이불을 덮으며 여보, 주무세요라고 말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적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미경아, 엄마가 한번 가볼게. 결국 저는 미경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40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기로 한 거죠. 짐을 싸면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 잠시 미경이네 가서 살다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 날 마지막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가에 심어둔 튤립 구근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정원, 가꾸기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이제 가볼까요? 미경이가 부르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이제는 혼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이지요. 미경이네 집으로 이사한 첫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손주들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휴대폰 알람 소리, TV 소리, 40년간 살았던 집의 적막한 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마, 진지 드세요. 아침 식사 시간, 딸은 바쁘게 아이들 도시락을 싸면서 제 앞에 수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들었어요. 식탁에는 4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이 내외와 아이들 것이었죠. 제 접시는 조금 늦게 놓였어요. 저희는 먼저 일어날게요. 엄마는 천천히 드세요. 서둘러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순서대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에 홀로 남은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은 커져갔어요. 미경이네 가족의 일상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아침 7시면 온 가족이 일어나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8시면 모두가 집을 나섰죠. 저녁 때가 되어서야 하나 둘 돌아왔지만 각자의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느라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특히 사위와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위는 저를 마주치면 어색하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어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회사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그가 집에 있을 때면 저는 방에서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혹시라도 사위의 눈치를 와야 할까봐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불편하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딸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우리 이웃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처럼 간병인을 구해볼까요? 은퇴하시기 전에 간호사셨대요. 전문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고, 김 간병인이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김 간병인은 전문적이고 꼼꼼했거든요.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겨주었고, 식사도 건강식으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월 450만 원. 제 연금과 저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일부를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맞벌이 부부로 두 아이의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딸에게 그런 부담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님. 저도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두 달째가 되던 날, 김 간병인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른 환자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월급을 제때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세 번째 시도는 요양원이었어요. 미경이가 시내에서 가장 평판이 좋다는 행복요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깔끔한 시설에 친절한 직원들,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요양원은 규칙적인 생활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조식, 10시 체조, 12시 중식.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군대 같았어요. 40년을 자유롭게 살아온 제 생활 패턴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원래 늦잠을 자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10시쯤 늦을긋이 일어나 브런치를 먹고 오후에는 정원을 가꾸며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기, 제가 좀 늦게 일어나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다른 입소자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체험 입소 첫날, 저는 같은 방을 쓰는 3명의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자식들이 바빠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중 한 분은 5년째 이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이렇게라도 사는 게 어디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섬뜩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사는 게 어디예요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건 삶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체험 생활은 제 예상보다 더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7시 요양보호사의 큰 목소리에 깨어나야 했습니다. 식사는 모두가 같은 메뉴를 먹어야 했고 입맛에 맞지 않아도 참아야 했어요. 낮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고 틈만 나면 TV 앞에 모여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화장실도 정해진 시간에 가야 했고, 목욕 순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밤에는 코 고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신음소리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경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3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가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 한숨 섞인 독백이 저녁 노을이 비치는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튤립에서 연두빛 새순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섰어 조금씩 자라나는 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 이렇게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며 문득 저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장을 좀 봐야겠어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3번의 실패를 겪은 후 한동안 집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어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나무들도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더군요.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새로 생긴 듯한 반찬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Always with you, 늘 당신과 함께라는 영어 간판 밑에 서연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면서도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처음 오셨죠? 저희 가게는 모든 반찬을 하루 3번 새로 만들어요. 지금 막 점심 준비가 끝났어요. 진열대에는 정갈하게 준비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고등어 조림, 장조림, 나물무침. 하나하나가 집에서 정성껏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된장찌개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된장찌개 한 그릇하고 이멸치 볶음도 조금만 주세요. 계산을 하는데 주방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유, 큰일 났다. 젊은 여성이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그녀가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 씨. 다시 하면 되지. 젊은 남자가 주방에서 나와 그녀를 다독였어요. 아마도 부부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장사 망하겠어요. 제가 요즘 너무 실수가 많아서. 서연이라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모습이 어쩐지 40년 전 저와 남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서툴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었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부부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님. 손님 계신데 저희가 실례를 했네요. 서연이가 급하게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젊었을 때 식당을 했었거든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서연이는 시골에서 올라와 3년 전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태호 씨는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아내와 함께 이 가게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서연이의 아버님은 가게 시작할 때 도와주시려고 퇴직금을 보태주셨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장사가 잘 안 돼서 서연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월세 내기도 버거워요. 아버님 퇴직금도 까먹고. 저는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전셋집에서 시작해 이 아파트를 장만하기까지 그 고단했던 시간들. 하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죠. 이 동네 어르신들 입맛을 잘 아는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좀 조언해 드릴까요? 그렇게 저는 그날 오후를 가게에서 보냈어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의 순서부터 멸치 볶음에 간 조절하는 법까지 50년 살림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아, 이래서 할머님 된장찌개가 더 맛있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제 방법대로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고 탄성을 질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오후가 되면 서연 반찬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언을 해주려 갔지만 점차 그곳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갔어요. 서연이는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했고 태호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님, 이거 드세요. 오늘 특별히 할머님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어요. 뚜껑을 열자 정성스레 담긴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 가게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언대로 만든 반찬들의 맛이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어났어요. 특히 제가 알려준 비법으로 만든 된장찌개는 동네에서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할머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어느 날 퇴근길에 저를 붙잡고 인사를 했어요. 요즘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일손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여보, 저는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좋은 이웃들을 만났거든요.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창가의 튤립이 꽃봉오리를 틔우듯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어요. 남편이 심은 튤립은 어느새 분홍빛 꽃을 활짝 피웠더군요. 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했던 생각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보,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일찍 서연 반찬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허리 통증도 잊은 듯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서연이와 태호 씨가 아침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 할머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셨어요?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태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부부는 궁금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제안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듣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의 외로움, 자녀들과 살아보려 했던 실패, 간병인을 구했던 경험, 요양원에서의 일주일까지.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이 가게에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도요. 사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꼭 전문 간병인일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부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제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을 좀 도와준다면 매달 50만 원을 드리고 싶어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와 태호 씨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님, 그건 서연이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좀 그래요. 할머님은 저희한테 은인 같은 분인데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에요.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들은 추가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이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루 두 끼면 충분하다는 것, 특별한 요리가 필요 없다는 것, 청소도 일주일에 2번이면 된다는 것을요. 부부의 일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우리 집은 가게에서 5분 거리예요. 너무 멀지도 않죠.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도 당신들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40년 살아온 우리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 목소리도 살짝 떨렸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도 억지로 먹어야 했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태호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님,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당신들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내 딸 같아요.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옛날 생각도 나고 내가 젊었을 때 같기도 하고. 서연이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할머님, 저도 할머님이 우리 친정엄마 같으세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님을 뵈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태호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더군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할머님. 그렇게 새로운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아침 일찍 가게로 가기 전에 제 집에 들러 아침 식사를 차려주기로 했어요. 저녁에는 태호 씨가 가게 마감 후에 들러 저녁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할머님, 정말 50만 원씩이나 주시는 건 서연이가 다시 한번 망설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게 제가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간병인은 450만 원이나 들었는데 이건 정말 적은 거예요. 저는 씩 웃었습니다. 게다가 난 이제 매일 내가 만든 맛있는 반찬도 먹을 수 있잖아.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딸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좋은 방법을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또 무리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이 황혼빛이 마치 새로운 여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남편이 심은 튤립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집 창가에는 이제 튤립 대신 가을 국화가 피어 있어요. 서연이가 어느 날 들고 온 화분이었죠. 할머님, 이제 이 꽃이 튤립 대신 할머님 곁을 지켜드릴 거예요.
그때 서연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침 7시 서연이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따라 일찍 눈이 떠져서 서연이는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제 집 구조가 손에 익었는지 어둠 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더군요.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미역국 드시고 싶으신 것 같아서 어제 미역을 불려뒀어요. 서연이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쩜 내 맘을 그렇게 잘 알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는 가게 이야기를,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모녀 같았습니다. 참, 할머님, 내일은 태호 오빠가 아침에 올 거예요. 제가 새벽 장보기를 가야 해서요. 그래. 너희끼리도 잘 의논해서 하렴. 처음에는 걱정했던 일정 조율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서연이와 태호 씨는 번갈아가며 저를 찾았고 각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통했어요. 오후 6시, 이번에는 태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님, 오늘은 특별히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서연이가 가르쳐준 비법으로요. 아이고, 우리 태호도 이제 제법이구나. 태호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제 허리 운동을 도와주었어요. 병원에서 알려준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지만 꾸준히 하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할머님, 이제는 제가 청소기 돌릴 테니까 잠시 소파에 앉아 계세요. 태호 씨는 능숙하게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모습이 무색하게, 이제는 집안일도 익숙해졌어요. 창틀 먼지를 닦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할머님, 저 임신했어요. 2달째래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런 경사가. 서연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님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할머님이 친할머니가 되어주실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생겼네요. 서연이의 배가 불러오면서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을 연구하고 태교에 좋은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태호 씨는 서연이가 무리하지 않게 더 자주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나네요. 어느 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잖아요. 가게 일도 점점 번창했습니다. 제가 알려준 레시피들로 만든 반찬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이제는 예약을 받을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이제 이 동네의 명물이 되었답니다. 할머님, 저희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서연이가 어느 날 감사하다며 절을 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이야. 나는 그저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야. 미경이도 변화를 느꼈는지 요즘은 걱정 전화를 덜 하네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참 밝으세요. 그래. 그만큼 행복하다는 뜻이겠지.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 서연이와 태호 씨 덕분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새로운 손주를 맞이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창가의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을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노후의 행복은 꼭 돈이나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이웃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여보,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한 장이 끝나면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노년의 삶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여정입니다. 오늘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주변에서 보신 감동적인 노후 생활의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과 경험담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